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전 과목에 열공을 하고 본격적인 정치 행보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변인의 전 조선일보 이모 기자를 선임했다는 후문들도 들립니다. 이제 대권 행보에 직접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권 행보를 하기 전에 정치적 소신이 무엇이냐, 앞으로 어떤 정치를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 옳은 것이다. 아직도 간보기 하는 것처럼 결국은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다 원하는 사람은 결국은 자기 사람도 놓치고 딴 사람도 끌어오지 못한다. 확실하고 뚜렷한 자기 주관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대권으로 나오는데 몇 가지 걸림돌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준석 걸림돌이고요. 유승민에 대한 착이라고 그럴까요? 뭐 정치적인 고마움이랄까요? 뭐 이런 것들을 유승민에게 갚아줘야 된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또 전당대회에서 막말을 했던 것처럼 결국 유승민을 위한 국민의힘을 만들 가능성이 있고 거기에서 윤석열이 됐든 안철수가 됐건 저 홍문정이가 됐건 어떤 누구도 유승민 대권 가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싶으면 어떻게 하든지 밀어내고 또 의 이름을 빌어서 뭐라고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 것인가가 우선 첫 번째 숙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세죠. 추미애가 포문을 열었어요. 민주주의를 악마에게 던져주는 것이다. 세계 어느 나라도 검찰총장 바로 그만두고 나서 그 사람이 대권에 간다는 것. 이건 말이 안 된다. 네. 검찰 조직에 민주주의를 던져준다는 것은 결국 민주주의를 말살하게 되고 그것이 군사 독재보다도 더한 독재를 가져올 수 있고 더더군다나 거기 법전을 뒤에다 두고 있기 때문에 교묘하고 확실하게 민주주의를 말살할 수 있는 세력이 검찰 세력이고 그것에 대표되는 사람이 윤석열일 수 있다. 뭐 이런 우려의 얘기를 했습니다. 여당 얘기니까 별로 관심이 없긴 합니다. 그리고 좀 악의적이다. 그렇게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이 우려가 국민적으로 확산될 때 지금 윤석열에 대한 지지도가 계속 고공행진할 수 있을까. 그래서 걱정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덧붙여서 지금 공수처 문제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공수처는 윤석열 조사에 들어갔는데 윤석열 수사는 시민단체에서 의뢰한 거거든요. 그런데 시민단체에서 말하기를 옵티머스 수사, 지금 그 국민적인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옵티머스를 무죄로 만든 사람이 윤석열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이 말하기를 나는 보고받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갔어요. 그 당시에는 뭐 여당과 한 편이었으니까 뭐 여당이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은 지금 시민단체에서는 그러면 만약에 보고도 하지 않고 옵티머스 수사를 종결했다면 지금 검찰청에 있는 검사의 기본 강령, 기본 조직 뭐 이런 것들을 다 한마디로 훼손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중요한 사건을 보고하지 않고 결정한다는 것은 검찰 조직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검찰 조직에서 윤석열은 그런 중요한 사건에 있어서 자기가 보고를 안 받았다는 거냐 못 받았다는 거냐서부터 시작해서 후보에게 굉장히 곤혹스러운 공격의 포인트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건너가야 될 강 중에 이 옵티머스 사건, 여당이 참 교묘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이 옵티머스 사건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총장이 지지율을 계속 확보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공수처의 이 문제는 진짜 몸통 수사를 대비한 전초전에 불과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LH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우상호 의원을 비롯해서 12명의 의원을 민주당에서 제명했습니다. 그 제명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은 윤석열의 타겟을 돌린다는 거죠. 국민의힘의 타겟. 결국은 국민의힘이 감사원에다가 얘기를 했다가 감사원에서 법률적으로 우리가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서
결국은 국민들의 압력에 의해서 국민의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민주당과 같은 그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국민의힘의 타격이 크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데 과연 그것을 어떻게 건져낼 것인가. 거기에 또 타겟은 윤석열이 물론 자기가 한 건 아닙니다만 처가댁에서 장모님이 허위 매매 계약서인가요? 뭐 이런 걸 가지고 부동산 투기를 했다라는 정황들이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허들을 어떻게 헤쳐나갈까? 물론 장모의 문제다.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건 옵티머스 못지않게 이회창 총재가 대통령이 당선되지 않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들 병역 비리거든요. 실제로 병역 비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역 비리라는 문제를 제기함으로 해서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결국은 그것이 후보였으나 대통령 못지않은 인기와 권력을 누렸던 이회창 후보가 당선을 2번씩이나 못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의 옵티머스 문제 그리고 처갓집 땅 투기 문제 뭐 이런 문제가 간단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험난한 앞길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한 우리가 관전 포인트는 우리가 맨날 무슨 고건, 반기문, 그 다음에 박찬종, 바깥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결국은 찻잔송의 밀풍으로 그치고 결국 끝까지 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김종인이 됐건 김무성이 됐건 유승민이 됐건 안철수가 됐건 기존의 정치권에 들어와 있는 노예한 사람들 그런 분들 입장에서 윤석열이를 끌어내리려고 할 때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할 때 이건 역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세요. 이미 국민의힘은 윤석열에 대해서 바리케이트를 치기 시작했고요. 또 약간 바깥에서 일으키는 돌풍이 세긴 합니다만은 그 돌풍이 어려움을 당할 때 말하자면 그 바람을 막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말하자면 윤석열에게 도전하는 그런 세력들이 한꺼번에 달겨들기 시작하면 윤석열 역시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조직의 문제도 있고요. 자금의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중요한 거는 기본적으로 윤석열을 도와준다는 사람들의 현장 경험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걱정되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이지만 진짜로 제일 중요한 대목은 저는 이 탄핵의 강을 건너지 않는 윤석열은 결국은 실패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탄핵의 강을 어떻게 건너야 되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많은 국민들도 동의하고 있는 거거든요. 탄핵 검사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서 박근혜 대통령 기소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중앙지검장으로 윤석열을 보냈고 윤석열이 그 중앙지검장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잘 그래서 대통령이 저렇게 오랫동안 감옥에서 수감 생활하도록 만든 뭐 주연은 아니라고 볼지 모르지만 아주 중요한 거의 주연 엑스트라 중에 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탄핵 문제에 대해서 나하고 아무 관계없는 것처럼 얘기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법을 다루는 사람이고요. 이 탄핵은 헌법 파괴 행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헌법 조항을 봐도 이게 정치적으로 대통령이 탄핵됐다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굉장히 컨트로버셜 할 거죠. 뭐 촛불 쿠데타가 있었고 뭐 쿠데타는 자기들은 혁명이라고 얘기하니까 촛불 쿠데타에 의해서 물러난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꼭 헌법이라는 우리가 쓰여진 헌법이라는 헌법의 관점에서만 탄핵의 문제를 우리가 살펴볼 수는 없는 것이다. 뭐 이런 식의 그 또 다른 해석을 우리가 나중에 누가 내놓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 얘기는 만약에 탄핵하지 않았다면 뭐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끌려 나와서 뭐 머리끄댕이 잡혀서 무슨 광화문 광장을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 사람들의 레파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치적인 궤변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탄핵 역시 헌법 파괴했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는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고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을 도모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잘한 일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이 모든 변명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빈곤하기 끝이 없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이 될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제일 먼저 그리고 확실하고 분명히 이 탄핵의 문제 잘못했다라고 대국민 사과를 하세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주연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박근혜 정권에 의해서 밀려났기 때문에 정치 보복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는 법률가로서 그 법률이 정해진 범위 내에서 수사를 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에 의해서 만들어진 박근혜 대통령이 억울한 탄핵이었다라는 뭐 지금 그 상황에서 뭐 억울했다,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윤석열 총장의 지지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수의 더 강력한 지지를 받게 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못했다. 어찌되었든 생각이 짧았든 잘못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 문제는 명명백백하게 역사 앞에 가려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탄핵에 반대했던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그리고 탄핵에 어떤 형식으로 부역했던 모든 사람들 대신해서 제가 사과드립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이 바로 나갈 길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번 선거에서는 탄핵의 찬성 반대 이것이 우리 야당 내에 굉장히 중요한 바로미터가 돼서는 안 됩니다. 문재인 정권 끌어내리는데 우리 모두 합쳐야 되는 것이고 문재인 정권 끌어내림과 동시에 1호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탄핵에 대한 재평가 그리고 그것이 시시비비를 가리고 그것을 바로잡는 일을 저의 첫 번째 대통령으로서의 과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도의 이 말이 앞뒤를 좀 잘 해석해서 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후보로서 되는 것도 어렵고 제가 보기에는 성공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이 일을 하지 않는 윤석열이라면 총장이라면 저 역시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명백한 입장을 표명하라고 촉구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아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탄핵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사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지 않고 두리뭉실 넘어가서 이번 대선은 제가 보기에는 어렵다. 윤석열 아니라 윤석열 할아버지가 돼도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족을 하나 달아드릴까요? 사족 같은 얘기입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최재형이 됐건 또 부총리가 됐건 또 여러 하는 사람들이 세워야 된다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지금은 미미해 보이기는 하나 윤석열 당신 맨 처음부터 그렇게 엄청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미미한 불꽃이 엄청난 불꽃으로 변하듯이 여기저기에 뭐 최재형이 됐든 김동연이 됐건 그리고 탄핵에 반대했던 저 홍문정이 됐건 미미해 보이기는 하나 큰 국민적 관심과 성원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학의 사건이죠. 법원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학의를 석방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검사들이 김학의에게 불리한 증인들을 미리 먼저 만났고 압력을 넣어서 그분들이 김학의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정황이 보인다. 그래서 그거 자체를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김학의를 무죄 취지로 다시 돌려보냈다. 뭐 이제 이런 거였습니다. 그 구체적인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검찰의 오랜 관행이죠. 검찰은 자기들이 증거를 조작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런저런 다른 사유로 압박을 하고
공갈을 하고 협박을 해서 자기들이 유리한 증언을 하게 만들고 그 증언으로 자기들이 타겟으로 삼는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사람들을 감옥 보내는 역할을 검찰이 그동안 검찰 수사라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 그런 수사를 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 경우만 보더라도 수많은 증인들에게 공갈 협박을 했죠. 그 직원들한테도 공갈 협박을 했고요. 너희들 감옥 가면 연금 없어진다. 너희들 그렇게 해봐야 홍문종이라는 사람 결국 감옥에 들어가게 된다. 등등으로 공갈과 협박을 했다. 또 제 친구들, 수많은 친구들, 피의자도 아닌 사람들을 데려다가 뭐 집행유예가 있는 사람은 집행유예를 네 집행유예를 여기 2주까지 합쳐서 뭐 몇 년 동안 감옥에 쳐넣겠다. 뭐를 비롯해서 별별 공갈 협박을 했다라는 것들을 그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눈물 흘리면서 증언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검찰이 하지 말아야 될 일 중에 가장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이렇게 불리한 피의자에게 자기가 타겟으로 삼는 사람에게 불리한 증언을 만들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협박하는 일이다 생각하고, 저는 김학의 사건에 관해서 전체적인 사건의 내용은 잘 모르고 또 김학의라는 사람이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지 잘 모릅니다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그 주변에 있는 증인들을 공갈 협박하고 회유해서 김학의에게 불리한 증언들을 하게 만들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검찰의 오랜 관행이고 전통이었다는 사실, 거기에 윤석열이라는 사람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 이런 것들을 우리 국민들이 꼭 기억해 주시고, 우리 검찰을 개혁해야 된다. 검찰이 새로 태어나야 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얘기합니다만은 이 특별히 우리 김학의 사건을 중심으로 그동안 검찰이 했던 관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검찰이 앞으로 21세기에 새로운 검찰로 태어나기 위해서 버려야 될 첫 번째 악습, 구습, 이들이 타겟으로 삼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가하기 위해서 무한 증인들을 아무 관련 없는 일들 가지고 협박하고 공갈하고 회유하는 그런 관행을 없애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 정치도 지금 복잡합니다. 요 근래는 해리스 부통령, 부통령이 될 때도 뭐 여러 가지 해리스에 대한 혹평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분이 문재인 대통령과 악수하고 그걸 손을 막 이렇게 닦는 그런 결례를 범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무리 그래도 그건 결례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고요. 지금 또 반이민 정책에 관해서 뭐 결국은 오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말하자면 남미에 있는 사람들 미국에 오지 마라, 불법으로 오지 마라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해서 이 사람이 민주당 부통령이냐 아니면 트럼프와 똑같은 사람이냐 하는 그런 미국 내 아주 굉장히 컨트로버셜한 해리스가 되고 있습니다. 해리스가 왜 관심이 있냐면 바이든의 나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이든은 78세에 당선이 됐고요. 제가 보기에 다음 대통령에 또 출마한다고 호언장담하고는 있으나 그 당시가 되면 나이가 82이 되거든요. 그러면 바이든이 출마할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해리스가 대통령직을 이어서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로서 해리스를 많이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해리스가 여러 가지로 부통령이 미국 내에 뭐 공화당은 물론이고요, 민주당 내의 사람들로부터도 아직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다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요. 얼마 전에 트럼프, 여러분 기억하시죠?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일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 야구구장에 트럼프 원, 트럼프가 이겼다 뭐 이런 플랜카드가 막 붙었다고 그래요.
아직도 트럼프에 대한 지지 세력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뭐 현재는 그냥 골프 치면서 비거리가 200m인가? 죄송합니다. 20마일이니까 아마 20야드니까 18m, 우리 몇 미터 정도, 비거리도 늘고, 골프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 비거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모르실런지 모르겠습니다. 비거리도 늘고, 여러 가지 그 공화당 당원들을 만나기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쉬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행보를 하겠다는 얘기를 숨기지 않고 있고요. 특별히 자기를 지지했던, 공화당 내에 지지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재선 활동, 이제 미국엔 거의 2년마다 선거가 있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하원의원 선거 있죠, 상원의원 선거가 엇갈려 있죠, 가버너 선거가 있죠. 그래서 그리고 자기를 반대했던 사람들을 떨어뜨리는 선거운동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이 주로 그 주니어가 그 공화당 내에 이러저런 중요한 모임에 참석하면서 아버지의 대선 전략에 또 다른 그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신변 잡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얼마 전 공화당 모임에서 했던 발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말하자면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에서 50억 달러를 받을 수 있는데 50억 달러면 6조 가까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10억 달러밖에 받지 못했다. 1조 2천억 이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방위비 협상, 한국은 지금 엄청나게 잘 살게 됐고 우리에 의해서 잘 살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방위비 협상이나 이런 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음으로 해서 좀 한국에 대한 약간 부정적인 발언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 제가 트럼프를 그럼 싫어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저한테 묻는다면 기본적으로 미국의 공화당은 우리 지금 야당과 유대관계를 갖고 있고요. 미국의 민주당은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더 가깝다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또 미국 정치를 많이 봐왔던 사람 중에 하나로서 공화당 국회의원들이 미국을 위해서나 우리나라를 위해서는 항상 더 좋은 우방국 대통령이었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기 때문에 할 때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공화당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한테 우리 대한민국이 물론 우리 6.25 때 5만이 넘는 미군이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준 건 사실이고요. 그것이 이승만 대통령과 미국과 엮어낸 그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이것이 대한민국의 오늘날 경제를 만든 건 사실이죠. 일본 군대를 없애고 미국이 일본 방위를 책임져 줌으로 해서 방위비에 들어갈 무지무지한 예산 자체가 많이 생략될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일본 경제가 부흥했던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부흥한 것은 미국이 상당 부분 대한민국의 방위를 책임져 준 부분이 있고요. 또한 여러분들이 좋아하건 싫어하건 월남전에 우리가 참전함으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또 한번 경제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대한민국이 미국에 대해서 그렇게 감사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좀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방위비가 우리가 50억 불을 내야 되는데 10억 불밖에 안 낸다. 실질적으로 방위비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방위비를 얼마를 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이렇게 저렇게 얽혀져 있는 미국과 한국 간의 뭐 국방뿐만 아니라 경제 국방을 비롯한 여러 가지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들을 행위들을 잘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한국이 일방적으로 미국의 도움만 받고 미국을 도와주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말씀을 아니 드릴 수 없습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미국 갔을 때도 우리가 40조라는 무지막지한 예산을 미국에 좀 투자하기로 우리 기업가들이 약속을 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하고 있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미국이 대한민국을 지금 방어해주고 있지만 또 한국은 중국이나 러시아나 심지어는 북한의 그 도발, 지금 뭐 북한이 미국으로 좀 쏠 수 있는 ICBM을 만든다고 지금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호언장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대한민국에서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지금 방위비는 한국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한국과 미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그 경제적인 부담을 한국 니들이 책임져야 된다. 우리가 책임지고 있는 부분은 책임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국방이나 우리나라 예산으로 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더 누군가 한국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더 나아가서는 한국과 미국 간에 더 오랜 뭐 트럼프가 또 다음에 대통령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더 오랜 정치적인 유대 관계를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들 또 트럼프 대통령께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한국 방위비에 관한 부분들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